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주강원 정우성입니다. 황폐해진 산림을 푸른 기적으로 만들어내기까지 반세기의 역사를 담은 우리나라 산림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값진 결실의 중심에는 대한민국 산림 수도죠, 강원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산림녹화 기록물의 가치와 강원의 역할을 살펴보고요. 또 산림 경영의 미래를 계획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최정기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 강원도청 산림정책관이자 한국산림녹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안중걸 강원 이무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 협회장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등재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큰 노력을 하신 분인데요. 한국산림녹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 안중걸 위원님, 간단하게 이번 등재를 맞아서 소감 어떠신지 들어볼게요. 네, 한마디로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2016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한 3, 4년이면 끝날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시작했는데 네. 9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저 산림녹화 유네스코를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 또 발굴에 직접 협조해 주신 행정당국과 임업인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네. 등재 정말 크나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세계기록유산 살펴보면은 이번에 함께 등재된 제주 4.3 사건 기록물을 포함해서 역사 문화적으로 엄청난 기록물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든가 난중일기,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생방송 등 이 세계기록유산이 총 20건인데 시청자분들에게 산림녹화 기록물이란 어떤 거고 이번 등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유네스코 즉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녹화에 성공한 그런 기록물을 발굴하여 보존 가치를 높이고 또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1992년도에 세계유산 기록 제도를 채택한 후 지금까지 많은 사료를 이렇게 발굴했습니다. 네. 금년도까지 우리나라는 모두 18건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제주 4.3 사건과 산림녹화가 등재됨으로써 모두 20건으로 세계 5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등재 추진위원분들의 노고가 정말 상당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강원권에서 어떤 분들이 함께 참여하셨는지요? 네, 산림녹화 등재 추진위원은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또 산림행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을 시도별로 한 분씩 선임을 했습니다. 네. 저 강원도는 산림행정을 총괄하고 산림정책관을 여기만 제가 이제 선임이 됐는데 막상 일을 해 보니까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중앙에 건의해서 산림과학연구원장을 여기만 박기원 의원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네네. 네. 그럼 최 교수님, 이 산림녹화 기록물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산림 녹화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많이 이게 알려져 있었는데 네. 이번 유네스코 기록 유산물로 이게 등재가 됨으로써 그야말로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은 산림 녹화의 성공국이라는 게 증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유네스코는 문화, 교육, 과학을 지향하는 국제기구입니다. 한 570여 건의 유네스코 기록물들이 지금 등재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산림 녹화가 이렇게 등재가 됐다라는 것,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9천여 건의 지금 우리 사료들이 이번에 기록물로 되어서 1945년부터
1987년까지의 그 기록들이 앞으로 학술적인 가치 또 교육적인 가치로서 국내외에서도 무궁무진한 네. 그런 연구 결과가 앞으로 발굴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녹화의 우수성과 그동안의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박 회장님께서는 4대 임업인이자 5대째 숲을 지키고 계신 임업계의 명문 가문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산림녹화에 대해서 뭐 전에 듣거나 알고 계신 것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하고요. 이번 등재 소식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번 등재는 뭐 국가가 중심으로 해서 한 거리지만 국민과 또 저희 그 220만 네. 산주들이 함께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집안으로 봤을 때는 저희 증조부 때부터 네. 또 조림을 시작해서 또 저희 아들 때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한편으로 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좀 전에 전국에 220만 산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강원도의 산림 경영자와 산업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산림 경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이 산림 경영인데 우리나라의 산림 경영은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산림 자원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먹거리인 임산물도 생산하고 산림 휴양 시설까지 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산림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특히 강원도의 환경은 이 세 가지 모두를 할 수 있는 아주 산림 경영 중에서는 아마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특히 육림 분야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우수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육림이 잘 되어야지만 그 아까 나머지 두 개 임산물과 또 산림 휴양시설도 또 가장 좋은 조건의 여건이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강원도의 산림의 경영의 미래는 그 뭐 매우 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산림의 규모는 아무래도 사유림의 면적이 더 넓겠죠? 우리나라 산림의 면적은 뭐 국토 대비 면적은 저희가 한 63%로 세계 네. 평균의 2배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산림의 소유는 66.7%로 3분의 2 정도가 사유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이거는 일반 국가에서 오스트리아가 대략 한 82%로 1위로 가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두 번째 정도로 지금 사유림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렇군요. 네. 산림 경영 현황까지 들어봤고 그러면 교수님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64% 정도가 산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 강원 산림의 특징이라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강원도의 산림은 명실상부한 산림 수도다. 산림 수도.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강원도 면적의 81%를 우리가 산림 면적을 갖고 있고요. 네. 인목 우리가 축척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양질의 나무들이 들어가 있는가를 축척으로 따지는데 가장 많은 축척을 우리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좀 전에 이제 박정희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생장 속도가 굉장히 좋은 그런 경제 수종 낙엽송이라든지 소나무, 잣나무들의 경제 수종이 우리 강원도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네. 뭐 더 나아가서 이 강원도는 이 백두대간 이 남한의 백두대간의 한 55%를 차지하고 있고 동서의 그 DMZ의 한 66%를 우리 강원도가 산림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명산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고 명숲도 가장 많고 생태적으로도 가장 건강한 숲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산림 수도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다는 거에 또 자부심을 갖게 되네요. 네. 황폐지 복구를 위해서 가진 노력을 거쳐서 반세기 만에 지금의 푸른 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됐는데 그리고 또 그 과정을 담은 산림녹화 기록물이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결실을 맺었고요. 안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산림녹화 기록물의 28% 강원도가 기여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건수를 보자면 무려 2,700건에 이르고 있는데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까?
네, 그 1945년 이제 해방이 되고 1948년 8월 15일 그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3년간은 미 군정에서 우리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네. 이때 미 군정에서도 강원도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강원도 산림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출신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이명준 씨라는 분을 산림과장으로 임명을 하고 또 춘천, 원주, 강릉 세 곳에 사방관리소를 설치해가지고 건국 초기 강원도 산림 행정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뿐 아니라 그 1973년 9월 1일자로다가 전국의 그 산림 조직을 확충을 했는데 우리 강원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림국을 설치해 가지고 독자적인 산림 정책을 수많이 이렇게 개발을 해 가지고 펼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 산림 녹화 기록물이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습니다. 네. 그 화전정리라든가 사방사업, 뭐 그 경제림 단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그 기록물들이 아까 그 2,700건이라 그러는데 그게 수량으로 따지면 라면 박스로 9상자에 해당하는 네. 그런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등재된 기록물이 9,600여 건 정도 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또 강원도가 낸 기록물이네요. 그렇습니다. 2,700여 건 정도. 네, 네. 2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화전정리 사업이라든가 강원도가 독자적으로 먼저 국가정책 시책보다 앞서서 이 산림녹화 정책을 편 것이 기록물이 많은 이유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화전정리는 그 강원도는 다른 시도와 달리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1차 화전정리는 제14대 박경원 지사 재임 시절인 1965년도, 66년도 2년 차에 했는데 이때는 강원도가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 제출해서 그것이 이제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전국에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네. 2차 화전정리는 1974년 그 박종성 지사 재임 시절에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8년을 앞서서 시작했고 3년을 조기에 완성하는 그런 성과를 이뤘습니다. 네. 그 정부에서는 제1차 지산녹화 10년 계획을 73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저 강원도는 그거보다 9년 앞선 1965년에 산지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71년도에 완수를 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모태가 돼가지고 전국의 그 제1차 지산녹화 10년 계획을 추진한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공직에 들어오던 해가 공교롭게 그 제1차 지산녹화 10년 계획을 추진하고 또 화전 정리를 추진하던 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때 아주 말단 공무원으로서 그 우리나라 오지의 그 산간 오지를 누비면서 네. 화전 정리와 조림 사업에 그렇게 그 진력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이번에 제출된 기록물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건 어떤 자료일까요? 그 화전 정리에 관한 그 여러 가지 그 사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 화전 정리사도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강원도를 74년도에 순시해서 강원도는 3년 안에 화전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이런 그 분부사항도 있고. 분부사항이군요. 그렇습니다. 화전은 반드시 정리돼야 하며 네. 3년 후부터 강원도에는 화전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 네. 그 약속을 저 강원도는 지켰습니다. 네. 타도보다 3년 빨리 완수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 자료도 상당히 소중한 자료 같은데 계속해서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자료일까요? 그 화전 정리사하고 저게 이제 화전 화전 정리 정리사군요. 그 전후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헐벗었던 땅이 조금씩 푸른 산을 찾아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화전 정리사로 강원도가 따로 이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화전을 이제 정리를 함으로써 네. 우리가 해마다 그
여름철이 되면 비가 오면 그 화전을 일궜던 터가 산사태가 나고 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아, 이게 화전 도면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화전 관리 도면? 화전 관리 도면을 저것을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예. 저기다가 그 산림 복구한 거를 다 표시를 해가지고 저것이 특이한 것이 네. 그 당시 강원도가 21개 시군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산림청장, 강원도의사, 해당 군수, 읍면장, 지서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기에 이제 화전 정리를 해서 산림 복구를 했는데 네. 다시 저기에다가 이제 경작을 할 때는 그 5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는 그런 엄격한 제도가 50년 전에 시행됐던 것입니다. 산림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댄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네, 네. 산림 녹화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컸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그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네. 교수님은 이런 자료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생각하시나요? 엄청난 그 자부심을 느끼고 네.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 산림 녹화하면은 1973년도 치산 녹화 네. 그 1차년 계획을 생각하는데 앞서 우리 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년 그거보다 9년 전부터 네. 우리 강원도가 앞장을 서서 화전 정리 그다음에 사방 사업 네. 그걸 읽으면서 이 녹화를 했다라는 거. 화전민이 제일 많은 그 도가 우리 강원도였습니다. 네. 그 정리를 없이는 녹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화전민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산사태 등등을 또 사방으로 또 만들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그거를 검수까지 해서 그 전과정의 그 기록들을 갖다가 네. 2,800건 이상을 갖다가 갖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그런 학술적 그런 가치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하나의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이 강원도의 산림 녹화를 이루신 그 역대 우리 산림직 공무원들과 도민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네. 현재 강원 이모회장을 맡고 계신 안중걸 회장님께 다시 한번 또 감사를 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공직 생활 시작하셨던 해가 마침 산림 녹화 시기였는데 공무원 복지 조림조합 설립도 우리 강원도만이 자랑할 수 있는 특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1974년도에 그 황폐한 산지를 산림 복구하고 또 나무 심기 범 도민 운동을 확산하고 또 조합원의 그 복리 증진을 위해서 당시 그 박종성 도지사를 비롯한 그 도청 또 유관기관 직원 277명이 네. 조합원을 구성해가지고 한 구자당 1,000원씩 6,506주의 구자를 받아가지고 네. 그 춘천시 동래면 사암리 대룡산과 또 사북면 오탄리 공유림 200헥타에 잣나무와 낙엽성 60만 그루의 그 복지조림을 실행을 했습니다. 네. 그 후 한 30여 년이 지난 2007년도에 그 출자금의 38배에 해당하는 한 구자당 38,000원씩 정산한 그런 기록물이 있는데 네. 이 기록물은 조합원 설립 과정부터 배당금 지급까지 일련의 과정을 온건히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한 그런 사료가 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산림녹화 유네스코 등재에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자료가 복지조림조합에 대한 자료인 네. 것 같은데요. 저것이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입안한 거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저것도 있습니다. 그 뭐 출자금 배당한 것도 있고. 배당 기록이군요. 네네. 요게 이제 증표입니다. 네. 내가 출자를 했으니까 몇 구자를 가지고 있다는 증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대룡산에 있는 그 복지조림 네. 그 표주석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일전에도 다녀왔습니다만은 지금 한 50년생 나무가 수고가 한 30m 이렇게 울창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산림 녹화 시기에 이 공무원 복지조림 조합의 설립으로 인한 조림 사업도 우리 강원도의 산림이 울창하게 된 네. 또 이익을 아주 크게 저 담당했네요. 보시는 게 이제 출자금 배당한 출자금 겁니다. 배당. 네, 배당 개인별로 저렇게 이제 도장을 받아가지고 네. 1,000원을 출자했는데 당신은 뭐 38,000원을
이제 지급하고 그런 그 배당금 대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 당시에 어떻게 산림 조림을 위해서 이런 조합을 설립할 생각까지 하셨는지 정말 대단할 그래서 수밖에 이 없습니다. 복지조림은 저것은 이제 그 배당금을 받은 분이 지사님한테 조합장한테 감사 편지를 보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공무원 조직에서 자발적으로 조합을 또 만들고 산림에 관심을 갖고 조림과 경영을 시도했다는 거 네. 정말 인상적이네요. 아, 교수님 그야말로 먹을 것도 없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당장의 생존이 먼저였던 시절이었는데 산림 녹화의 당시 필요성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 네. 제일 또 황폐화되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연료 문제였습니다. 아, 연료.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석탄이 없었기 때문에 네. 연료를 이 남과 공급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 황폐와 요인이 됐는데 네. 여기에 걸맞춰서 마침 이 석탄이 이제 탄광이 이제 하면서 우리가 연료 공급이 됐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치산 녹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 경제림 조성과 산림 경영의 필요성이 그때부터 대두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결국 성공적으로 산림 녹화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세계 현황은 어떤 편인가요? 지금 뭐 세계 OECD 국가에서 저희가 이제 산림 국으로는 네 번째라고 지금 네 번째. 홍보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목 축적이 뭐 거의 선진국 수준에 이제는 다다랐고 네. 이 산림 녹화가 이 단기간 내에 이 성공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저기 산악지대에서 이 산림 녹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의미도 더욱더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해서 이제는 좀 명실상부한 산림 부국이다. 우리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쟁도 겪었고 열악한 경제 상황 속에서 빠른 속도로 이 산림 복구를 해냈다는 게 세계는 물론이고 또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저희가 뭐 후진국일 때 이 경제 개발을 하고 산림 녹화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이렇게 잡아서 지금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저희 그 모델을 지금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많이 좀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림 녹화의 기록물 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 모델을 네. 전파하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전에 안중걸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우리 공무원 복지조림조합 설립 같이 강원도의 특징, 이 주민 참여형 산림도 우리가 또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또 사례 발굴인데요. 네. 그 당시 녹화 당시에는 마을마다 이 산림계라고 해서 마을 공동체가 이 구성이 돼 있어서 네. 그 마을에 있는 그 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그 필요한 수종을 갖다가 직접 양묘를 해서 예. 그거를 심고 출자금이 없으니까 마을에서 각자 쌀이라든지 농작물을 갖다가 그것을 이렇게 배당을 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그걸로 나무를 심고 하는 그런 그 기록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산림 녹화가 이 성공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제가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런 주민 참여형 강원도형 주민 참여 조림 같은 경우는 정말 앞으로 계승돼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것은 앞으로 지금 요새 뭐 아시다시피 산불도 많이 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네. 재난도 많고 그러는데 과거에 1960년대, 70년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네. 산불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재해를 방지하고 우리 마을에 있는 산을 우리가 지킨다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지금 녹화가 되었었는데 이걸 반드시 우리 지금 현 세대 또 네. 후세 세대들도 계승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박 회장님께 좀
여쭤보죠. 지난 얘기들 정말 우리 산림녹화에 있어서 대단한 성과였었고 역사인데 그렇다면 70년대에 시작한 산림녹화 그 후 현재가 궁금하거든요. 50여 년이 지난 지금 산림 경영을 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숲은 일단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이 있고 예. 또 우리가 조림된 숲이 있습니다. 근데 조림된 숲은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과 달리 그 조림 이후에 관리를 계속 해줘야지만 네. 숲이 갖고 있는 환경적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뭐 환경적 기능이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는 요즘에 기후 위기에 대한 네.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숲이 있음으로 해서 물을 저장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그 숲 안에서 또 생물이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물 다양성도 네. 확장할 수 있는데 경영되는 숲이 이 세 가지 네 가지의 모든 환경적 기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 이미 또 밝혀졌거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의 숲의 약점 중에 하나는 국일임과 공일임과 사일임 중에서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방치된 숲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3, 4년 전부터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공익적 직불금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대부분 경영되는 숲으로 전환되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우리 사일임 중에서 EU의 국가에서는 인가 소득의 대략 50%까지 직불금과 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농업이나 우리 임업도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산림 경영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기록 유산은 역사문화적으로 길이길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지만 결국 사람들이 기억하고 남겨놓은 기록인데요. 우리 국민이 이뤄낸 위대한 성과, 이 과거에 묻히지 않고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것,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장장 9년 만에 이룬 쾌거라서 더 보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16년부터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준비하셨는데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7년에 산림청이 개청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2017년이 산림청 개청 5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 그때 정부에서는 산림청 개청 5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산림녹화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예. 그래서 산림청 내에 TF팀도 만들고 추진했는데 전국에 산재한 그 40, 50년 전에 방대한 그런 산림 사료를 이렇게 수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랬겠죠. 중도에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해 그 2010년 2월에 산림정책연구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세대에 이룬 산림 녹화를 우리 손으로 한번 등재해보자. 우리가 퇴직을 했지만 네. 이렇게 결의를 하고 전국의 그 추진위원을 선임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 발굴 조사 요령을 또 잘 모르고 그래서 진전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러면 그 어느 시도에서 이거를 시범적으로 시연해보는 연찬회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했는데 네. 처음 하는 거니까 모든 시도에서 다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강원도는 명색이 산림도인데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제가 자원해가지고 그해 12월에 강원도 산림박물관에서 그 강원도청과 산림조합 중앙회 양묘협회 여기서 40, 50년 전에 서류를 표본적으로 대여를 받아가지고 진열해 놓고 나름대로 조사 야장도 이렇게 고안을 해서 직접 시연하는 현지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그때 그 전국의 추진위원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그것이 시발적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가 주도된 게 아니라 자체적인 노력이라는 점이 상당히 놀랐고요. 이렇게 네.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 이번 싶기도 한데요. 산림녹화 그 기록물 등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의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정부나 뭐 지자체의 후원 없이 네. 그 임업인이 또 더군다나 은퇴한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 네. 또 한 가지는 그 정부의 지원 없이 저 임업인의 성금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었다는 그 두 가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 주도 추진이 아니었고 세월이 또 워낙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네. 자료 찾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 작업이 상당히 고생이셨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이제 그 조사를 막상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현지 출장비도 없고 네. 그래가지고 일부 추진위원들은 그냥 포기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우리 그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경준 회장께서 약 1천만 원 상당의 성금을 내니까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추진위원은 물론 임업인들이 한 달 만에 1억 1,025만 원의 성금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 강원도의 경우에는 18개 시군을 다니는 그 차량 그 유리대 또 증식제 등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머지 그 인건비는 그 추진위원들의 재능 기부로 해서 이렇게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가장 힘들게 찾았던 기록물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그 아까 말씀드렸더니 저는 그 강원도의 경우에는 미 군정 시대에 이제 상계 사방 관리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1963년도에 그 춘천 원주 강릉 상계 사방 관리소 이외에 그 속초 삼척 이쪽에 그 6개를 또 전체가 3개를 증설해 가지고 예. 그런 그 60년대의 사방 사업을 산지 사방은 거의 완수가 됐습니다. 그런 네. 그 역사적인 그 기록물 또 아까 말씀드린 화전 정리 예. 또 경제림 단지 또 영월 정선의 그 석회암지대 그 특수조림지 이런 것이 그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료가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50년 전의 일인데다가 국가 기록물 대부분이 5년 지나면 폐기 처분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5년, 10년이면 폐기 처분을 하는데 저 강원도는 화전정리라든가 사방사업, 조림대장 같은 거는 그 중요성을 인정해가지고 산림부서에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강원도청 그 복지조림의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 나중에 그 배당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련의 서류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네스코 등재의 결정적인 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안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자료를 모으시고요. 다방면으로 정말 노력하신 얘기 들어봤는데 교수님 학자 입장에서 이런 민간의 관심과 노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그 산림 녹화 기록물을 우리 강원도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게 너무 기적적인 일이다 말씀드리고요. 네. 다른 그 도에서는 건수가 뭐 몇백 건뿐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자료도 없고 그런데 우리 산림직 공무원들 또 퇴임하신 산림직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이 외에도 실은 자료가 많습니다. 네. 그 지금 유네스코 등재 거기에 가지 못한 그런 야사들이나 여러 업무 일지라든지 그렇군요. 이런 걸 보면 꼼꼼히 다들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런 걸 기록을 유지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네. 결정적으로 유네스코 이번 등재에 큰 기여를 했다라는데 네.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교수님도 산림학자로서 네. 오랜 동안 또 네. 위원님의 활동 모습을 지켜보셨을 텐데 네. 그 모습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우리 안중근 우리 제가 국장님이라도 부르신데
안중근 의사의 예. 이 자손은 틀리다 이거죠. 이거 안중근 의사께서 그 마지막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강산이라는 그 글을 이렇게 딱 쓰고 그랬죠. 돌아가셨는데 그 제일강산을 우리 그 후손인 우리 안중근 정책관님이 필두가 돼서 네. 이 녹화를 성공해서 우리 강원도에 이런 큰 대한민국의 살림수도를 만든 게 아닌가 네. 해서 저는 아주 감개가 무량하고 늘 감사드리는. 네. 박정희 일이라. 회장님도 산림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는 사실 다시 한번 또 감회가 또 남다르시고 이런 노력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이번 기록물의 등재가 더 우리가 각광받는 것은 네. 지금 지구 환경 변화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기 중에 온실가스에 흡수하는 것은 물론 대양과 숲에서 할 수 있는데 대양에서 하는 것은 이미 모든 학자들이 한계점이 와 있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인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숲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특히 뭐 산업혁명 이후 그 대기 중에 평균 온도 상승이 작년에 1.5도치를 넘어갔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있을 때 지금은 지구촌에서 핵심 키워드는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거기에 지구촌이 지속 가능하게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 숲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선진국이다. 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숲에 대한 인식이 뭐 이거는 지구촌의 공통적인 사항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임업을 하는 사람만의 숲에 관심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숲의 문화는 온 국민이 숲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 최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4대째 산림녹화와 경영을 함께하고 계신데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경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정책을 펴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산림의 가치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우리 산림자원은 네. 우리가 알고 있던 목재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지구촌의 환경오염의 핵심 플라스틱 문제도 이미 상당 부분 진전이 돼 있어서 이제는 육상 생태계에서 어떤 그 오염은 한 부분이 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네. 그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옷감에서 세탁할 때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 목질에서 수출되는 나노셀룰로즈를 통해서 네. 천연 소재 옷감을 생산할 수도 있고 또 플라스틱도 이제는 나노셀룰로즈를 가지고 생산합니다. 네. 이제는 뭐 투명 플라스틱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산림 자원의 가치는 단순히 목재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어떤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핵심의 어떤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은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는 방탄복 자체도 그런 나노셀룰로즈를 만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학을 앞에 세우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과학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융복합적으로 우리가 목재를 이용한다면 네. 섬유도 아마도 세계적인 수출 원단 수출 국가로도 될 수 있고 또 모든 생활용품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네. 대체 플라스틱을 우리 산림 분야의 목줄류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친환경 탈플라스틱 네. 시대의 목재 활용 네. 가능성이 정말 그야말로 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모든 우리나라의 그 산림은 네. 인목 그 한계선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산이라고 하면 다 나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강산은 그 안에 다 들어와 있고 지금은 이제는 뭐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해서 이제는 약간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이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기후 환경이 좀 어려워질수록 또 우리의 그 갖고 있는 숲의 환경은 그 앞으로도 더 가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또한 산림 녹화 유산으로 산림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산림 녹화가 역사가 아닌 현 세대, 나아가 우리 미래 세대까지 유의미하게 이어지려면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이 산림 치산 녹화, 산림 녹화의 첫 번째 1단계는 빨리 우리 녹화 속성수로 빨리 녹화하자라는 게 기본 목표였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경제림을 만들어서 이 산림을 자원화하자는 게 두 번째 목표로 해서 현재 지속 가능한 산림 병영의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뭐 석유화학 공업단지도 만들고 여러 뭐 포항제철 철강 단지도 만드는 것처럼 이제는 산림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단지를 우리 강원도에서 만들고 이제 뭐 앞서 우리 박정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무의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목재 공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약품, 화장품 등등 할 수 있는 소재들이 만들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 가능한 재생 가능한 산림 자원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런 산업을 우리 이제 후손들한테 이렇게 계승해 주는 것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가야 될 그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례 좀 들어주실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 변화 뿐만 아니라 사막화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의 그 사막이 큰 문제여서 저희 나라에 가서 그린 벨트를 만들고 특히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은 유럽과 오스트리아 등등 해서 그 사막을 방지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북극에 많은 이제 기후 변화로 온도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빙하가 녹아서 이제 그 동토라는 게 만들어져서 나무를 심을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림 녹화의 우리의 이 기술들을 전 세계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K-포레스트가 이 모델이 앞으로 계속 지향해 나갔으면 좋겠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산림 녹화 사업은 세계 각국의 개발도상국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이자 기후변화 대응, 사막화 방지 등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본보기가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의원님, 향후 기록물 복원과 공개 방안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자료의 디지털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등재된 산림 녹화 기록물은 지금 국립 세종수목원에 건립 중인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이 금년 하반기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다가 보관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 4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림녹화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을 개최했는데 그때 참석한 국가기록원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 등재된 기록물 20건을 국가기록원에서 장차 일괄 보관 관리하고 또 디지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중앙 부처나 지자체에서 요구하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대여해 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강원도청과 같이 이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앞에서 최정기 교수님 말씀했지만 우리 강원도의 우수한 산림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우리 이번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저희 강원도가 글로벌 산림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박정희 회장님께서는 강원도에서 수대째 지금 산림 경영을 하고 계신데 강원도가 산림 수도를 유지하고 또 산림 경영이 효율화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산림 경영의 핵심은 네. 우리가 조림을 하고 나무를 가꿔서 수확하는 것이 우리가 산림 경영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우리의 그 산림의 대부분의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일차림이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무를 심고 수확기까지는 한 80년 정도 걸리고요. 거기보다 조금 더 추운 지방인 핀란드는 90년 만에 수확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심은 것은 일차림의 특징이 뭐냐면 대체 우리가 연료림으로 많이 심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한반도의 토질은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차림의 역할은 땅의 지력을 높이는 데 많이 활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지금의 산림 경영의 목표는 이제는 이차림으로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다른 말로 수종갱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산림 경영의 핵심은 목재를 수확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나라보다는 수확하는 시기가 80년, 90년 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40년에서 50년 정도 되면 지금에 있는 수종들은 그 역할이 끝나서 네. 새로운 수종으로 전환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있는 임상으로 봤을 때 한 70%가 일차림으로 되어 있어서 네. 지금 앞으로 우리 산림 경영은 새로운 수종으로 기후 위기에 적응하는 수종으로 전환되는 시기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숲이 우리가 선진국에서 보여지는 대량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종들이 앞으로 저희 숲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종 선택을 앞으로는 더 잘 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대한민국 산림수도 강원을 위해서 앞으로 연구와 정책 어떤 게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죠. 네. 명실상부한 우리 산림수도 우리에서 산림 녹화의 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록물들은 아주 꼼꼼한 그런 행정적이고 그런 걸 갖고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데 저는 한 단계 이제 더 나가서 이제 과학행정. 과학행정. 그래서 이 연구를 해서 증명이 되는 좀 전에 우리 박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후 변화 수종도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 나무는 이게 오랫동안 사는 그 생명체이기 때문에 네.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규명돼야 될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연구가 좀 지속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우리 강원도가 중심이 되고 네. 또 강원대학 안에 산림이 특성화되어 있는 단과대학, 산림환경과학대학이 있고 우리 강원 산림과학원도 있고 강원연구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해서 그런 연구 시너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그 산림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는 경영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18개 시군에서 저는 최소 선도 산림 경영 단지 최소 1,000헥타가 넘는 네. 규모화된 그런 단지들이 만들어져서 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임업 산촌 클러스터가 이게 만들어져야 네. 거기서 일자리도 나오고 산촌이 붕괴되지 않고 이제 재생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돼야 이제 명실상부한 우리가 산림수도의 네.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적절한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가 함께 돼야 산림 경영도 잘 될 수 있는 거라고 또 생각이 되는데 회장님 산림 경영 확대를 위한 방안 그리고 국민 인식 성장을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네, 첫 번째는 우리가 나무는 네. 조림하고 수확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조림을 하고 우리가 녹화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보호적인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은 산에서 나무를 수확하면 저거 왜 수확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밭에서 배추를 심고 물을 심듯이 우리도 산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결국은 수확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치 인식을 새롭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과학적인 산림 국가가 되는 것은 새로운 기후 위기 시대에 가장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위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산림의 힘이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의견 잘 들었는데요. 토론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시청자분들에게 끝인사 겸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죠. 먼저 안중걸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에 그 강원도 중심의 그 산림 녹화가 유네스코에 그 등재되기까지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 강원 산림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그 산림 부국, 산림 강국의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강원 뭐 특별자치도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뭐가 가장 특별하냐? 이번 산림 녹화로 이게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의 최고의 브랜드, 우리 산림을 가지고 녹화도 하고 경영도 하고 이걸로 우리 강원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후손 대대로 이렇게 잘 사는 그런 강원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회장님도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강원도의 힘은 이제는 강원도에 있는 숲의 자원에서 강원도 힘이 나올 수 있다라는 네.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산림녹화 등재 추진위원 안중걸 강원 이무회장,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최정기 교수, 또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 협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림녹화 기록물은 경제개발과 생계를 이유로 해서 황폐해진 국토를 전 국민이 힘을 합쳐 복구한 값진 성과의 증거이자 또 숲을 살리고 지켜낸 소중한 발자취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아끼고 가꾸고 보존해서 또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이슈 강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